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면서 시어머니가 꽃을 보내온 지인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세상이 그때도 많이 변했다곤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말이 중요했고 시댁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집안의 며느리 중 한 명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저와 남편은 서로 누가 잘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양가 집안의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집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죠. 이남 1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모의 두 번째 남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부께서는 무뚝뚝하셨고 가정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남편에게만 자신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부으셨어요. 이렇게 끝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쏟아부었던 애정만큼이나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대우해 주길 바라셨고 아들은 자신에게 소홀해도 대신 며느리는 자신을 떠받들여 줘야 한다 생각하셨어요. 너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집안 큰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시댁 일에는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하다못해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머님 무슨 일 없으시냐?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내가 너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아니면 돈 벌어다 달라고 했어? 겨우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넌 큰 며느리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 주말마다 여기 오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도 일하지만 저도 내내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하루 보내고 집에 가면 저 쉬는 날 없이 바로 또 일 나가야 하는데 어머님은 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매일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어머님 전화 드려도 남편 얘기하느라고 전화도 안 끊으셔서 제가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어머님 저보다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고 통화도 남편이랑 하세요. 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아들 일하는데 방해되게 전화를 하라는 거야? 며느리가 되면 그런 건 네가 챙겨야지.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부리니? 이것 봐라. 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너도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서 네 남편한테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너 그럴 거면 당장 일 때려치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해? 그까지 몇 푼 좀 번다고 남편이며 시댁이며 무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이고 시댁이고 무시를 했어요. 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 주변에서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제가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일 안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저 일 안 하고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 불쌍하다면서 눈물바람이셨으면서 막상 저 일하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며느리가 대드는 걸 다 듣네. 아들아, 이것 봐라.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이거 보고서도 너는 네 아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시모는 고작 50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다 늙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시모의 행동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한 번을 말리거나 중재해주지 않았죠. 사실 저에게 막말하는 시모도 미웠지만 그보다 더 미웠던 건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책임감이 저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바로 시모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바깥으로 도는 시부를 원망했고 홀로 남은 시모를 안쓰러워했는데 그러다 보니 매 주말마다 시댁에 가길 원했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빠짐없이 시댁에 가길 원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밀려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며 말한 날도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말이야. 일이 좀 밀려서 주말에 내내 근무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일 끝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 일도 마무리돼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주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주는 나 빼고 당신이랑 애들이랑만 다녀와. 애들 옷이랑 챙겨야 할 건 내가 미리 챙겨둘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입히기만 하면 돼. 어머님한테는 내가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 당신도 한번 전화해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매주 가는 걸 왜 못 가? 일이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나 빠진다고 회사 어떻게 안 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애들이랑 다 같이 챙겨서 일찍 집에 가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말에 몸보신 해준다고 닭 여러 마리 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안 가? 가서 닭도 삶고 상 차리는 것도 당신이 도와야지. 애들은 그럼 나 혼자 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 혼자 빠지라고 해. 직원들 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나만 홀랑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신 근데 웃긴다. 저번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 집안일 때문에 주말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신 엄청 욕했잖아. 여자들 책임감도 없다 어쩐다 하면서. 그래 놓고서는 나는 집안일 때문에 일을 빠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나 이번 주말에는 못 가니까 당신도 안 가던지 아니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가던지 알아서 해. 아니 너 지금 며느리 돌이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일하더니만 아주 정신 상태가 굴러먹었네.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일 시작하니까 이상해졌다고 걱정하시더니 엄마 말이 맞았어.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안 갈 테니까. 집에는 당신이 전화해서 말해. 당신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도 안 가는 거라고. 아주 나한테는 가정에 소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더니만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 하루라도 시댁에 가는 걸 빠지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눈치를 받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며칠씩 애들을 잡았어요. 저에게는 화를 낼 명분이 없으니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싸웠지만 더 눈치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던 남편은 그렇다고 친정이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친정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가질 않았고 생신이라고 전화한 적도 없었죠. 친정 식구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결혼 기간 내내 몰랐던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의 단 하나의 약점이라면 바로 시모였는데 시모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픈 날이면 연차를 쓰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안 드렸어? 아니 며느리가 된 게 시엄마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엄마 오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는데 당신 어떻게 몰라? 당장 회사에 말해서 쉬겠다고 하고 집에 좀 가봐. 엄마 몸살 나서 목소리도 통 안 좋던데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전화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보다 바쁜 내가 그걸 알아? 얼른 일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면 갈 테니까. 뭐? 지금 어떻게 시댁에 가? 그리고 내가 쉬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쉬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거야? 당신 회사는 그럴 수 있어? 우리 회사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려거든. 당신이 가. 아니, 저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나 쉬지도 못하고 늦게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서는 왜 오늘은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하는 건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든지 해.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잖아. 노인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를 챙겨. 당신이 좀 가서 죽도 써드리고 약도 좀 사다 드리고 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일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일이야 갔다 와서 하든지 내일 하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얼른 챙겨서 집에 가보라고. 엄마 며칠 전부터 몸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 가는 김에 사골 좀 사다가 집에서 좀 고아드려. 아니, 못 간다는데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갈 거면 당신이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시댁까지 1시간 거리지만 당신은 20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이렇게 전화해서 가라 마라 할 거였으면 애초에 당신이 가면 되는 거야. 왜 바쁜 나한테 갔다 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아침에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아프신 분이 아침 새벽부터 목욕탕을 갔다 오셨다고? 당신 어머님 아프다는 거 제대로 확인한 건 맞아? 안 그래도 어머님 사골 구워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말에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당신한테는 아프다고 한 거야. 나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당신은 무슨 사람 컨디션이 그렇게 쭉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아서 목욕탕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아프다고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겠어? 아들 일하는 거 방해될까봐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어쨌든 엄마가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하셨겠지. 자꾸 토달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막무가내로 갔다 오라는 남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편에게 가라고 해봤자 자기는 가장이고 일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가냐면서 황당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어차피 없어도 되는 일 아니냐면서 제 일까지 무시하곤 했어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지만 친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이혼도 반대하셨을 뿐더러 아이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만 아니면 남편과는 큰 트러블이 없이 지냈기에 조금만 참자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중 큰아이가 아파서 주말에 시댁을 가지 못한 날이 있었고 남편만 혼자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이 걱정에 연락을 한 줄 알았어요. 예, 큰애는 좀 괜찮니? 그러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걸 밖에서 그렇게 놔두니까 애들이 아픈 거 아니니? 이게 다 티가 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아유, 불쌍한 것들. 엄마가 집에 붙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할 건데 그러질 못하니까 애들이 몸이 자꾸 아프지.
너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네가 애초에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으면 밖에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머님, 애들 걱정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큰애는 지금 열 많이 내렸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 학교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애들 크면서 안 아픈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 저 찔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남편 생활비 부담도 덜고 좋은 거죠. 어머님은 애들 여기저기 학원 보내라 뭐 시켜라 하시면서 그 돈은 어떻게 내라고요? 제가 일이라도 하니까 가능한 거지. 어쨌든 네가 알뜰살뜰 잘 가게 꾸렸으면 애비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 그나저나 애가 그렇게 일찍 괜찮아질 거였으면 그냥 여기 오지 그랬니?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났다니까.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결혼까지 시켜뒀더니만 아들이 오늘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니? 설거지를 다 했어. 그 고생한 손으로 설거지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네가 할 일을 우리 아들이 대신한 거야. 네? 어머님. 저도 친정 가면 제가 설거지 해요. 원래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제가 할 일이라고 하세요? 남편이 그래도 어머님이 설거지하게 두지 않고 자기가 했으니 장하다고 해야지. 왜 또 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애들 한번 열나면 계속 열 오르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오늘 거길 가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해요. 남편 저번에 살짝 열 조금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 챙겨서 시간마다 열 떨어졌나 확인하시고서는 왜 저희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너무 서운하네요. 서운할 것도 많다. 예,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손주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누가 더 아깝겠어? 그나마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관심 주는 거지. 네 핏줄이었으면 내가 진작에 안 받지 뭐. 하여튼 다음에는 네 남편만 보내지 말고 다 같이 와.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면 나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알았니? 귀한 아들 손에 물을 묻혔다고 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세상 귀한 손주처럼 아이들을 아껴줬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모는 손주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 불편해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오냐오냐 해주니 애들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마치 세상에 그 두 사람만 소중한 사람인 것 마냥 행동을 했고 남편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똑똑하고 부지런했지만 그만큼 고집이 셌고 회사 내에서도 트러블이 많았죠. 어느 날은 남편의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미 사직서까지 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려놓은 일들이 떠올라 하나둘씩 언급했고 아마 남편은 그 모습이 서운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남편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처 접대 비용, 선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벌려놓은 카드값이며 빚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사직서를 냈다는 게 전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죠.
더군다나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사는 몇 주 후면 지방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할 사람이라 지금에 와서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남편과도 크게 다퉜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툼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죠. 너 지금 일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장이 길을 펼 수 있어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야. 어떻게 집안의 가장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네 남편 모시고 가. 어떻게 버리장머리 없게 다퉜다고 집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몰아붙였다고 그러세요? 제가 집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어머님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매번 접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새벽까지 술자리에 선물해야 된다고 카드비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요. 남편 능력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벌려놓고서는 겨우 직원이랑 다퉜다고 일 그냥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회사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걔만 좋자고 그렇게 했겠냐? 다 가정에 도움되라고 싫어하는 술자리도 가고 그러는 거지. 너는 애가 바깥 일도 한다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 처음부터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을 제대로 모실 줄 알아야 네가 밖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거지. 집안에서도 가장을 떠받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만 버는 기계니?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잔소리에 바가지에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집까지 찾아와? 아니, 왜 그게 제 일까지 연결이 돼요? 남편이랑은 잘 얘기해서 풀게요. 어머님도 너무 남편 편만 들지 마시고 혼낼 때는 혼도 내주세요.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사직서 던져두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이 와서 사직서 반려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전해주세요. 내일 출근 안 하면 사직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출근하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자꾸 남편 편만 들어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출근하라고 좀 말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은 생각보다 입소문이 잘 나는 업계라 주변 인맥 관리도 잘해야 하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남편은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트러블도 많은 편이었으나 그나마 일 잘하고 성과도 잘 내서 회사에서는 내치려야 내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이성은 있었던 사람이라서 한번 사직서 던져두고 나서 며칠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고 달래 다시 회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 끝에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남편도 잘한 것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모는 제가 걸림돌이라며 항상 말씀을 하셨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날 시모는 역시나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애인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일찍 장가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장가만 안 갔어도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지금쯤이면 회사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지 않았겠니? 너희들은 큰애 보면서 좀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 직장에 10년 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엄마, 형은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는 너무 형한테 올인하는 것 같아.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형수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솔직히 나도 버거운 게 우리 엄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형수님 아니었으면 엄마고 형이고 지금 이런 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감사하게 생각해. 얘는 무슨 그럴 소리를 해? 얘가 뭘 했다고? 다 우리 아들이 잘난 덕이지. 아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버텨준 건 아들인데 무슨 네 형수한테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니? 참나, 네 형수야말로 우리 아들이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솔직히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누가 예쁘다고 하니? 나 정도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야. 엄마, 그건 엄마 착각이야. 형수님 생각은 안 그럴걸? 내가 1년에 명절 때만 엄마 보지만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엄마도 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형수님이 엄마랑 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줄 알아? 귀한 우리 조카들 때문에 견딘 거지. 에휴, 내가 이래서 집에 오기가 싫다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세요. 엄마나 형이나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시동생들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본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결혼을 하며 생활을 해보니 시모가 유난스럽게 큰 아들만 챙기는 걸 보고선 두 동생들이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들밖에 없었죠. 시동생들이 대놓고 시모와 남편에게 뭐라고 해도 두 사람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시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소한 일이라도 있으면 시부가 아닌 남편부터 찾았고 남편은 혼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 항상 저에게 그 일을 떠맡겼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트러블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알아서 시댁일을 처리했으니 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지만 점점 남편도 귀찮아하면서 저에게 넘기니까 저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다음 주에 엄마 건강검진이니까 시간 비워둬. 예약은 내가 해놨으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거는 알아서 좀 해줄 수 없어? 밖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야 하나?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다 챙기고 있는 거야? 당신 이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직무유기는 무슨? 당신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댁에 관련된 일 누가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거면 예약만 해놓고 손 놓아버리잖아. 결국 병원까지 모시고 가야 하는 건 나고. 아니야?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하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봐야 하고 이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가 아니고 종 아니냐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지금 그게 말이라고?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하는 거야. 그게 마땅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줄 생각은 안 해?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해.
아니면 빨래를 하라고 해. 당연히 노인네가 혼자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라고 안 늙을 것 같아? 내가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 청소 안 하고 빨래 안 하면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니?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항상 어머님은 지금까지 내 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당신 덕에 내가 편하게 살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뭘 받았다고 하는 거냐고.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당연히 맏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잘해야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엄마가 이걸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따지고 드냐고. 나이 드니까 손해 받는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안 그러는 걸 어떻게 엄마보다 젊은 사람이 그런 걸 따져? 남편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걸 못한다고만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도 제가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이면 남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남편과 시모에게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은 회사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사내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거였죠. 바로 그날이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취임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어쩐 일인지 시모가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아, 남편 사내 이사 취임하고 첫 출근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 출근이랑 똑같아요. 이사만 달았을 뿐이지 근무는 똑같이 한대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던데 오늘은 저희 집에 계시고 저녁에 식사하고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 어쩐 일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니? 왜? 남편이 사내 이사 됐다고 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니? 참, 그러게. 애초에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있었어. 그동안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뭐 하는 것도 없고 남편 기나 꺾고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있었다고. 오늘이 딱 너 내보내기 좋은 날이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 출근해야 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요. 안 그래도 저도 남편한테 할 얘기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우리 아들 발목만 안 잡았으면 애초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았을 거다. 네 아들은 큰 물에서 놀 거니 넌 빠져. 시모는 절 내쫓으려고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남편이 더 야속했죠. 그렇지만 전 이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혼장을 두말 없이 두 사람의 면전에다 던져주며
이 피라미드라 오로파 거기 대표 이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전 출근을 했고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를 다 무시했어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친오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알려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사실을 말해주었죠. 당신, 형님 우리 회사에 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당신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알아? 그래, 나랑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 오빠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게 그렇게 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엄마가 그런 말 한 거는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나랑 사는 거 답답해 했잖아. 맞아. 당신이랑 사는 거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었어. 오빠가 당신 회사 대표이사 된 거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게 만든 거야. 해외에서 급하게 오빠 들어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당신 바쁘다며 다 거절했다며. 나도 여러 번 할 말 있다고 했는데 당신 내 전화도 받지 않았잖아. 왜? 밖에서 딴 여자 만나느라고 그랬어? 오빠가 당신 사내이사 된 걸로도 할 말 많다고 하던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던데?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 일단 형님이랑 좀 만나게 해줘. 연락드려도 받질 않으시네. 할 말 있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당신 그리고 외도한다는 거 그거 당신 오해야. 내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외도를 하건 뭐라건 이제 상관없고 당신이 딴 여자 만났으면 난 당신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할 거니까. 이제 와서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신 말대로 공과 사 구분할 거야. 근데 당신 공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던데. 그렇게 잘난 당신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봐. 회사 내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며 줄줄이 사내이사도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주주총회에서는 해외에서 비슷한 업종에서 대표이사를 했었던 저희 오빠를 취임시켰던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오빠는 제 남편과 같은 회사라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급하게 재차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자 오빠는 수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해외에 있던 오빠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자신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말을 하려고 해도 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이혼장을 날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집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물론 친오빠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상간녀의 정체는 바로 남편 회사 주주 중 한 명의 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전 너무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 속에서도 이 상간녀가 끼어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신의 아빠에게 남편을 사내이사로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 이혼 소식에 친오빠도 회사에서 따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주주는 남편을 사내이사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것이었어요. 능력은 부풀어져 있었고 성과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남편은 사내이사에서 일주일도 안 돼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도 사실도 드러나게 되며 남편뿐만 아니라 그 회사 주주도 회사 일에 손을 떼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는 분할 비율이 높지 않게 설정이 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마 시모는 아들을 사내이사로 올려준 그 상간녀가 아들의 동아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사내이사로 취임하던 날 부랴부랴 저를 내쫓으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파국이었죠. 뒤늦게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어미야, 아유,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네 고생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 보팔까 싶어.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구나. 그렇지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지난 날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남이 될 순 없잖니.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박혀서 있는데 내가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발목 잡는 거 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헐헐 뛰어다니게 놔둬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애초부터 남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이제 와서 왜 남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간녀 아빠한테 사정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몰라요? 그쪽에서 받아줄지? 어미야, 왜 이러니?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 애비가 잘하려고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한 거야. 알지?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일 망치는 거. 사돈 총각이 거기 회사 대표 이사라고 했지?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지만 그건 사적인 거고 그걸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모르시나 본데 저랑 헤어졌다고 일 그만둔 게 아니라 사내이사 취임하는 게 불공정했다는 게 밝혀져서 그만둔 거고요. 그리고 외도까지 했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기업 이미지 모르세요? 하긴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전화해서 헛소리 짓거리지는 않았겠지만 아주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평생 끼고 사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아들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동안 버틴 세월이 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잘 컸고 더욱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쩐지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침체됐던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났다 생각했던 아들이 모든 걸 망치고 집으로 돌아온 걸 보고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한번 다퉈본 적 없는 두 사람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고 하니 참 그동안 애틋했던 게 어디 갔나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찢어졌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벅차고 힘든 일 있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진실로 알아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정산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결국 제가 원하던 아이는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받는 상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손주를 안겨줄 수 없는 몸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 나게 되자 더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약까지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여자로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건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차가워진 모습들까지 더해져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저녁에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불임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서부터 외박이 상당히 잦았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차가워졌고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남편과 닮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행동들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나오게 만들려는 행동으로 보여 집에 들어왔을 때 이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외박을 했던 남편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3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모의 막말뿐이었어요. 임신도 안 되면서 남편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며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 한 통 한 이후 3일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어? 아무리 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집에는 들어와야지. 연락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내가 언제 들어오는 것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알아서 들어올 텐데 무슨 참견이야? 어차피 우리 관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관계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그리고 이혼하려면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불필요하게 끌 필요는 없다는 거야.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당신과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임신 안 하고 싶었겠어? 나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었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시키는 건 다 해봤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없고 병원에서는 불임을 확정지어 버렸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뀐 거고
그동안 내색을 안 한 것뿐이지 나도 다 느끼고 있었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데도 참고 있었던 건 당신한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그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지쳤고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 서로 합의 이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필요 있어?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 될 텐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 뿐이야. 남편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도중 보인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남편의 한마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1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10년간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용해왔던 제 물건들과 옷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순식간에 펼쳐진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는데 흥분한 남편은 저를 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붙잡아 집 밖으로 강하게 밀어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남편의 행동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고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뿌리쳐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 버려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쏟아졌는데 남편은 제가 본 앞에서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그래도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겨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남편은 저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액자를 깨부술 만큼 싫었다는 걸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조금의 감정도 없이 밖으로 내쳐 버렸네요. 그리고 산산조각 깨져버린 액자까지 저에게 던진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확고하게 얘기한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서 널브러진 물건들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었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버린 걸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저분한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남편한테 많은 실망을 했어요. 부모님께선 남편의 집에까지 찾아가 얼굴 보면서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끝까지 만나주려 하지 않자 부모님께선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정도로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제 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걸 아시면서 10년을 손해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제 딸한테만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천서방은 제 딸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죠? 임신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걸 천서방은 전부 다 지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을 제 딸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본인은 건강하고 문제 없다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걸 무시하고 있었으면 그건 천서방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무작정 제 딸한테만 탓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면 저희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이혼 소송으로 마지막까지 안 좋아지는 것보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검사해봤을 때 충분히 건강하다는 결과 나왔었고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건강은 하지만 당신의 정자가 건강하다고는 안 했지. 매갈이 없이 활동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임신도 하기 전에 전부 소멸된다는데 이게 왜 내 탓이라고만 하는 건데. 당신도 일반인보다 개수도 훨씬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드니까 시험관 시술까지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의사도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랬었는데 의욕적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날에 술이나 퍼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갔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면서 모든 게 내 잘못으로만 몰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꼴 보는 것보다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자는 건데 10년간 손해본 세월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혼 소송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좋게 마무리 짓자고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 인생이 10년을 손해봤고 나 또한 그만큼 많이 늙었는데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소송으로 보상을 받아야지. 처음 내 아들과 결혼을 했을 때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10년간 네가 한 게 뭐야? 남들은 부부끼리 서로 눈만 맞으면 임신이 된다는데 너는 남들 다 되는 임신 그거 하나 안 돼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졌어? 그런데 나보고 좋게 넘어가라고? 오늘 너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말 했으면 바로 머리털 전부 뽑아버렸을 거다. 너는 우리 집안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는 거야. 너 말고 다른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으면 벌써 애가 10살이다.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말이 안 통했어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해왔었는데 등 돌리면 남이라더니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결국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저희 가족도 감정이 많이 상했던 터라 똑같이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지저분한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적 싸움이 꽤 오래 지속되어 가자 제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우울증 증상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정신과 담당 의사는 10년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간절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남편에게까지 받은 상처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고 약 용량을 더 늘려서 다시 처방받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증세가 심해져 제 곁에 항상 부모님이 계셨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되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에게 전송된 사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시모 옆에 낯이 익은 한 여자가 시모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배는 만삭이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 소송 중이니까 법적 싸움이 끝나면 남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인데 시모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는 누가 봐도 이혼 소송 기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저 몰래 꾸리고 있던 걸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었고 시모가 저에게 보낸 문자 한 통에 화가 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연결하려는 순간 뒤이어 시모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문자를 보게 된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시모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저에게 잘못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법적으로 아직 저와 남편이 부부관계인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엄연한 불륜관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사람들인데 저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였죠. 시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라면서 지긋지긋했던 며느리 갈아치워 속 시원하다며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문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 전화를 받던 시모는 예상대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전화 끊을 테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해라. 내가 지금 한가하게 너랑 전화할 상황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길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 사진 누구에게 보내주려는 거였어요? 딱 보니까 친구분한테 전송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정신없었나 봐요. 사진까지 잘못 보낼 정도로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새며느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 여자 만삭이던데. 그럼 저와 이혼 소송 문제로 얘기하기도 전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낼 거면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냈어야죠. 친구분한테 제 욕을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에구머니나. 내가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너한테 잘못 보냈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 옆에 팔짱 끼고 있던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닌데 그건 네가 착각한 거다. 아직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하겠니? 멍청하게 너한테 돈 나가는 행동을 하겠어?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차려라. 전화번호를 차단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 편히 여행도 못 다니겠다. 아, 그래요? 저는 또 문자에 우리 새 며느리라고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이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새 며느리를 벌써 드린 줄 알았죠. 저도 어머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뿐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처음엔 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 보낸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요. 제주도로 여행 간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보내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이와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제 마음 한쪽에 불편했던 거를 좀 풀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지금 들어갈 객실보다 좀 더 좋은 객실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던 여자도 그이가 저 몰래 바람 피워서 임신하게 만든 여자도 아니라면서요. 잠깐 안내 데스크에 호텔 지배인이나 관계자분 좀 바꿔주시겠어요? 결제는 제가 바로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시모는 태도가 바뀐 제 모습에 많이 당황을 했는지 말까지 더듬거리고 있었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객실을 최고급으로 올려주겠다는 말이 싫진 않았는지 제가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시모는 객실 업그레이드를 받길 원했어요. 그렇게 호텔 관계자분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바로 저는 지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지배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 지금 많이 바쁘지 않으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정면 앞에 보이는 사람들 내 시댁 식구들이거든?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거기 임신한 여자 있을 거야. 나 몰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자를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너한테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하거든? 일단 내가 최고가 객실로 올려준다고 하면서 의심 가지 않게 말을 좀 해놨거든. 미안하지만 돈은 줄 테니까 객실 좀 올려주고 내가 갈 때까지 나 없는 동안 네가 그 사람들의 의심되는 행동들 좀 증거물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 제주도에 많고 많은 호텔 중에서 하필 내 친구가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에 들어갈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래, 고마워. 지금 당장 출발할 거니까 그때까지 너한테 부탁 좀 할게. 이 문제 해결되면 나랑 밥 한 끼 하자.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던 호텔은 제 친구가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저는 시모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 제가 모르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최고가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받아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으로 시댁 가족들을 감시했고 저는 급하게 제주도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제 두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와 전화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녹음해 두었었고 남편이 저 몰래 그동안 외간 여자를 만나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제주도로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네요. 사진 속의 내연녀와 시댁 식구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이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제 직감이 맞는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집안의 물건을 전부 집어 던졌던 건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면서 호텔에 도착을 하니 친구가 저에게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곤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찍혀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까 하도 정신없어서 친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는 게 걔한테 보낸 거 있지? 내 친구 황정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렸잖아. 며느리라고 저장해 놓는 것도 싫어서 바꿔놨더니 이산환이 났네. 아니라고 잡았다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갑자기 나한테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다고?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니까? 걔가 임신하려고 그동안 가족들 신경이나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봐봐요. 딱 한 번이었는데 바로 임신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이겠어요? 걔가 100% 잘못인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면서 고집을 부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지겨운데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그게 여자예요? 어찌됐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법정에선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시댁 식구들 몰래 찍어두었던 영상의 대화 내용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 내연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분식류를 자주 포장해와서 맛있다고 극찬까지 하며 거의 매일 먹던 남편이 알고 보니 둘이 눈이 맞아 붙어있던 거였죠. 저도 몇 번 가서 사 먹어보긴 했었는데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둘의 조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때를 기다렸는데 잠시 뒤 칠곡가 객실에서 시댁 식구들과 내연녀가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깥 바람 좀 쐬고 싶다는 내연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임신했다고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졌고 몰래 숨어서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에 저도 내연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연녀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괜찮다니까요? 날짜 계산해보니 저 사람 아이가 분명히 아니긴 해요. 뻔한 걸 유전자 검사를 왜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가 살면 그래도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발 전화 좀 그만해요. 어차피 이혼 중이고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번 법정 때 최대한 조율해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괜한 걱정 말고 그 입 좀 다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은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고 아이만 낳아줘도 저를 떠받들고 살 정도라니까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도 자식이 한 맺힌 사람이라 친자식처럼 키울 테니 두고 보세요. 제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엄마도 그냥 모른 척 절대 티내지 마요. 안 그럼 나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거야. 자식이 잘 되길 바라야지. 이 나이 먹고 무슨 양심을 따져. 그럼 나 혼자 분식집 하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아,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어? 다시는 술 먹고 허튼 짓 안 하면 되잖아.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남편은 분식집 여자에게 완전 호구 잡힌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봤는데 엄청난 대물을 낚아버린 거였어요. 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할 것 같아 제가 원하던 영상들을 전부 다 확보한 뒤에 호텔 주위를 걷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에 불쑥 나타났고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뒤로 나자빠져 버렸네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며 끝까지 우겼지만 제가 내밀었던 증거물을 보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물을 제출했고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제주도 호텔 최고가 객실 요금까지 포함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결정한 선택을 제가 바로 잡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제가 굳이 그 인간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재 내연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식인 줄 알고 집안에 경사 났다며
동네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남의 자식 평생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후회 없고 다시 시작되는 제 삶이 행복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 사람이에요. 창피하지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예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때 당시엔 창피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딸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죠. 그 딸이 벌써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딸을 낳고 이태까지 살면서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남편을 만나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뜯어말리며 결혼을 극구 반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앞날이 구말리 같은 대학생이었고 전 고졸 출신 옷가게 점원이었거든요. 어디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러붙으려고 해? 너 같은 거 10트럭 갖다 줘도 우리 아들 발끝도 못 미쳐.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저 받아주세요. 아빠 없는 아이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그 아이가 우리 집애라는 게 확실하니? 너 같은 애가 어디서 임신해 왔는 줄 알고 우리 아들 애라고 떡하니 받아달래? 어머님, 말씀 너무하세요. 태어나서 그럼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뱃속 우리 아기 모욕하는 건 정말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 집에 시집 오는 건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시집 와야 할 거다. 맘만이 봤단 큰 코 다쳐. 그냥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큰 실망을 끼쳐드렸는데 네가 말대꾸 할 때요? 평생을 말 잘 듣는 우리 효자 아들. 왜 하필 저런 거한테 꼬임당했어? 이 사단을 만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속상하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의 선전포고대로 전 호된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랑 다르게 알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에겐 힘이 되진 않았죠.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며 아이를 낳았고 그게 지금 가장 저에게 소중한 딸이랍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 딸은 본인 아들의 딸이어서 그런지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워낙 핏줄에 집착하는 분이기도 했고 아들 사랑이 유별나셔서 저희 딸도 본인 목숨처럼 아끼시는 모습이었죠. 고되고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우리 딸이 이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랄 수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버티는 힘이 되었고 제 과거를 회상하면 어려운 집에 맞이로 태어나서 사랑은커녕 억척스럽게 동생들만 돌보며 살아왔거든요. 그와 반대로 내 딸은 그래도 태어남과 동시에 함께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게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우리 귀여운 손녀딸,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 닮았네. 네 엄마는 아주 꼴 보기 싫은데 넌 어쩜 이리 예쁘니? 엄마가 그렇게 우리 은주 좋아해 주니까 나도 기쁘네. 아빠는 어떠셔요? 아빠도 좋으시죠? 저희 집 첫 손주잖아요. 그래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은 없다만 그래도 우리 손녀라고 하니 예쁘긴 하네. 너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도 애도 낳고 힘들었는데 잘해줘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너 하나 믿고 시집 보낸데 나 몰라라 하면 되겠냐? 그나마 애라도 예쁘니 이 집구석에서 발붙일 수 있는 거지.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속 터지기 싫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윤주 아니었음 이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윤주도 태어났는데 어머님이랑도 다 풀고 지내고 싶어요. 풀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내 아들 신세 망친 것만 생각하면 비가 거꾸로 솟는데 이웃들이 얼마나 수군대는지 몰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겠니? 혼전 임신을 해도 애 상태를 봐가면서 만나야지. 어쩌다 저런 게, 에휴! 말씀 삼가주세요. 저라고 인태씨 뭐 다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저도 귀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욕 주지 마시라고요. 엄마 말씀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네가 나 꼬신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납작 엎드리란 말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꼬셔? 그래, 이제 와서 다 내 탓하고 싶겠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지. 그냥 소리 나겠니? 손녀딸이 태어났지만 전 계속해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시집살이에 익숙해질 때쯤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의 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은 공인 회계사였고 한국 최고 기업인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다고 했죠. 딱 봐도 저와 스펙이 많이 차이나는 동서를 맞이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집안 위상이 올라간다며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온 후 어머님은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동서조차도 저를 업신여기며 무시했어요. 내 첫며느리가 너 같은 며느리를 보길 바랬는데 그래도 너라도 들어와서 내 면이 선다.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가당키나 하니? 뭐 너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네 형님 될 사람 뱃속에 애만 없었어도 절대 이 집안에 시집 오지 못했을 거야. 어머, 그럼 혼전 임신을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임신했을 수도 있겠네요. 누가 아니라니.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 지주제에 이런 집안이 가당키나 해? 그래도 그나마 윤주가 우리 첫째 어렸을 때랑 얼마나 똑 닮았는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보는 거야. 윤주 아니었음 진작 소박 맞거나 이 집안에서 쫓겨났을 게다. 그러게요. 어머님께 서사를 들으니 그럴 만도 하겠네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더 잘 할 테니까 노여움 푸셔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전 그래도 어머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는 마당까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 그래도 이 집에 딸 낳고 어머님 아들이랑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윤주 두고 이모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세장가 충분히까. 그러게요. 돌싱도 급이 있는데 아주버님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도 있을걸요? 형님 주제 파악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면 뭐가 있을 줄 아세요? 그냥 애 딸린 이혼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잘하시라고요. 이 집안의 시집온 동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족속이었죠. 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에겐 동서 시집살이까지 추가가 된 것이에요. 시아버님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워낙 과묵한 분이시니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잘해주어 행복했지만 그나마 남편은 변해갔기 때문에 사실 낙은 딱히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시할머니 산소에 다녀오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앞날을 모르고 말이에요. 오늘 시할머니 산소 벌초 좀 갔다 와라. 나랑 둘째는 사교 모임 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모시고 너라도 다녀와야지. 네가 벌초해야지 누가 하니? 우리 집에서 한가한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아버님 잘 챙겨드리고 얼른 다녀오렴. 형님이 갈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라서요. 이해하죠? 뭐 눈치는 있으니까 이런데 낄끼빠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딱 형님 패션에도 시할머니 벌초가 더 어울리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말 기분 언짢으신 건 아니죠, 형님? 내가 언짢다고 하면 사과라도 하려고 그래? 동서가 하는 말 기분 나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지. 기분 많이 나쁘네. 그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시키는 건 할게요. 동서도 내가 아무리 만만하다고 해도 말 조심 좀 해줘. 말은 가리란 말이야. 얘가 뭐 틀린 말 했냐? 어서 갔다 와, 늦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내 말 명심해라. 아버님은 팔도 아프시고 하니 네가 벌초해야 할 거야. 우리 집에 그런 거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그리고 더우니까 윤주는 집에 두고 가. 우리 소녀딸 탁이라도 하면 어쩐다니? 이는 무슨 갑자기 벌초를 간다고 해서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어.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전 시아버지와 시할머니 벌초를 가게 되었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저에게 대놓고 싫은 내색이나 막말을 하신 적은 없는 분이었죠. 조용히 벌초를 가는 차 안에서 아버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뭘 제일 하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 나이 28살이었고 이 집에 시집 온 지도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처음 아버님의 물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상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우물쭈물 했어요. 딱히 아직까지 뭘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생각했던 꿈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곤 생각했어요.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잖니. 너네 시어머니랑 계속 부딪힐 게 뻔하고 안 그러냐? 나중에 기회 되면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지 얘기해다오. 그래도 윤주를 낳아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참 좋네요. 싫어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윤주를 낳아줬는데. 너네 시어머니한텐 얘기하지 마라. 너 얘기 들어가면 골치 아파. 처음 듣는 시아버지 의중에 놀랐습니다. 절 무조건적으로 미워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결혼 생활 6년이 무조건 헛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불행하게도 저흰 마주오던 졸음운전 덤프트럭에 치여 큰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 자리에서 운전기사님은 사망을 했고 다행히 저와 시아버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순간 찰나의 사고였지만 사고가 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버님 쪽으로 몸을 틀어 최대한 아버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 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와 시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인지 둘 다 큰 수술과 함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식구 2명이 큰 사고를 당했으니 아마 식구들 또한 충격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병원에 와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개념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내가 재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불행한 애랑 다니니까 생전 안 나던 사고까지 나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깐요. 아버님이 무사해야 할 텐데. 유산 정리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어째요? 돌아가실 땐 돌아가시더라도 유산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어차피 이해도 아버님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겠다.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난 제일 걱정이 몸 하나 망가졌을까봐 걱정이야. 그걸 누가 병간호 한다니? 지금 쟤도 중환자실에 있어서 간호도 못할 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저 세상 가는 게 낫지. 이 많은 재산 두고 눈 감긴 아깝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건데 뭐가 아깝긴 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재산 정리 좀 해놓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에휴, 세상 뜨지 않는 거면 몸이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아빠 생명보험금이라 윤주 엄마 생명보험금이 그래도 꽤 쏠쏠하네. 윤주한텐 안 됐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뭐. 아버지는 진짜 몸 하나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럼 곤란한데. 엄마 말대로 그럴 바엔 가시는 게 낫지. 아님 요양원 가시거나 해야죠. 윤주 엄마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태어나면 아버지 병간호라도 할 수 있겠어? 이래나 저래나 참. 그러니까 엄마 말을 왜 안 듣니? 내가 저런 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결론은 이게 뭐야? 아유, 속상해 정말. 너네 아버지도 늙음하게 왜 속을 썩여 벌초하러 거길 왜 간다고 했어는? 저 나이 먹고 불구라도 되면 어쩔 거야? 정말 난 케어 못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샌 요양원도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죠 뭐. 그게 피차 서로 편하다니깐요. 전 아버님 불구되는 것보다 유산이 제일 걱정이에요. 분배를 잘해주시고 돌아가셔도 돌아가셔야 할 텐데 여하튼 참 골치 아프게 됐네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병실에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님을 두고 개념 없는 가족들이 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님은 빨리 캐치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재활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였어요. 제가 회복한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지만 같이 산 지 6년이나 되었는데 저에게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내려놓았죠.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었지만 워낙 절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 저 세상 갈 뻔했다 살아난 계기로 전 달라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다가 눈 감긴 너무 아깝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나름대로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적절하게 시집살이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 진작 이래야만 했었지만요. 보험을 들어놨기 망정이지. 이 많은 병원비 또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넌 어쩜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그렇게 하니? 제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동서였어도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참고 살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뿐인 인생, 저도 할 말은 하고 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안 참습니다. 회복하고 나니까 뭐 잘못 먹었나? 너 엄마한테 말 대답하지 말랬지? 너랑 결혼해서 엄마한테 불효한 게 엄청 큰 잘못인데 너까지 엄마한테 대들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라.
윤주만 아니었으면 확!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이제야 엄마 아들로 돌아온 것 같구나. 진짜 윤주만 아니었으면 저거랑 진작 끝내게 했지. 나 역시 윤주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이렇게 당신이 마바보일 줄 알았으면 나 역시도 당신 같은 놈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를까?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던 사람, 이제 보니 완전 지 엄마 바보. 답답하다 정말. 뭐? 놈? 이제 막 나간다 이거지?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뭘 배운 거나 있겠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돌이 있으면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사고 났더니 머리가 돈 게 분명해 저거. 병실에서 이어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막말이 있었지만 이젠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할 말은 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흰 퇴원을 했고 퇴원을 해도 딱히 크게 달라지는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밥을 하고 낮엔 청소, 아이돌 보기, 그리고 저녁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언젠가 아버님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가게 하나 차려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회복은 다 했으나 그날 사고 트라우마 때문인지 운영하고 있던 회사 경영에서도 물려나 계셨어요. 그리고 대표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고 그 공석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련님과 남편에게 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공석으로 두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동서네가 놀러오는 주말이 되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서네 식구들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와 동서 시집살이를 하는 날이 돌아온 거예요. 회사의 대표 자리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남편은 아버님께 잘 보여 대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었지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어쩜 저렇게 사람이 속물 같을까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살이 좀 찌셨네요. 능력도 없는데 외모까지 안 꾸미면 이 집에서 소망 맞아요. 너무 볼 게 없잖아요. 동서야말로 얼굴 공부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번다면서 피부과 좀 다녀.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잖아. 뭐라고요? 내가 여드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공부라고 나 놀리는 거예요? 와, 어이없네. 주제도 모르고. 혼전 임신해서 시집 온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지적을 해?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원래 말도 안 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연봉이 얼만 줄이나 알고 지금 까부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한 돈이라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나한테 지적하려면 뭘 좀 갖추고나 지적하세요. 아주 가짜는 지적 같으니까 웃겨 정말. 나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왜 동서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랑 말을 섞겠어? 피차 서로 안 좋으니 피하자고. 어머머, 기막혀.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시네요. 뭔 급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피차 말 섞지 말자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 역시도 하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모욕을 당하니 저 나름대로 그들에게 반박을 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하였죠. 그렇게 시댁에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며 나름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려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국을 자리에 놓았다고 연봉 9천인 동서 국그릇을 내 거보다 먼저 안 놨다며 절 국자로 내려친 거예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만행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자로 지금 뭐 하신 거냐고요? 하다 이제 무료까지 쓰시는 거예요? 어머님, 역시 나이스샷. 형님, 경제활동을 안 해서 서열 모르죠? 어떻게 제 국보다 형님 국을 먼저 올려요? 그러니 어머님한테 국자 스매싱이 나가지. 우리 집은 철저한 서열사에 모르셨어요? 형님은 윤주 다음이에요. 얼른 국 바꿔요. 못 배웠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어쩜 이리 못 배웠어? 네 국이 먼저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하냐? 네가 나이만 많지 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서 국을 먼저 올려? 네가 돈을 벌어오기래 아니면 뭐 학벌이 좋아서 내 어깨를 으쓱하게 하기래? 그저 밥순이처럼 집에서 밥만 축내는 게 어디서 손 있으람 행세야? 나이만 많은 게 네 동서 깍듯이 모셔라. 명령이야. 넌 꼭 오늘 같은 날도 분란을 만들어야겠어?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노려봐. 엄마 말 듣고 이참에 잘 배워. 나이만 많지 네가 재수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서열사회인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에 어이없던 찰나 남편도 이참에 잘 배우라며 혀를 차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는데 한계가 왔고 원래도 황당한 소리를 잘하는 이 집 식구들이었지만 하다 이제 연봉으로도 서열을 나누는 시어머니와 이 집 식구들을 보니 그래 돈으로 저울질하는 너희한테 본때를 보여줄게 라는 마음으로 참교육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참교육은 다름 아닌 동서집과 시댁집을 싹 다 급처분하는 거였죠. 전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부동산에 집 매물을 다 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버님은 재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대대로 땅을 많이 물려받아 땅을 매매하여 지금의 회사도 재산도 다 축적을 한 것이었죠. 저희가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 일반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님 앞에서 식구들이 한 얘기에 아버님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사고가 난 아버님을 걱정하기는커녕 불구가 되면 어떠냐는 둥 재산을 먼저 분배했어야 하는 둥 사실 아버님은 그날 의식이 없으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아버님은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한참을 생각하시다 저를 불러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 부질없구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식구들은 내 몸보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욕심내. 그것도 모자라서 혹여나 내가 몸이 아파질까봐 본인들 뒷생각만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이 마음이 헛헛해.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지금 가족들도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너한테 따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날 사고 났을 때 몸을 날려 날 먼저 구하려고 했지. 사고가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 기억이 참 선명하구나. 너같이 착한 애를 며느리로 두고 그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여서 저 역시 뭐 아버님한테 따로 잘해드리거나 한 거 있나요? 마음에 부담 덜으시고
앞으로 더 잘 지내면 되죠. 전 그거면 되어요. 우리 병원에서 나가면 재활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져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를 너한테 증여할 생각이야. 내 목숨을 구해주려고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증여 받아. 그리고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아버님은 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해 주었고, 그것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선의 집과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었어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님은 제 마음이 예쁘다며 주셨습니다. 어차피 별채를 따로 갖고 계신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는 집 2채를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거예요. 아버님과 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고, 그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국자로 맞고 전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자로 맞을 때 저희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맞았거든요. 딸아이에게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수치스럽고 창피했고, 저 역시 정신이 번쩍 차려지며 그 길로 아버님이 주신 집 2채를 당장 다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한바탕 집은 뒤집어졌는데 전 웃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아니, 사고가 나더니 단단히 미쳤네. 아니, 어떻게 저거한테 우리 집이랑 얘네 집을 증여할 수가 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불구가 될 바엔 저 세상 가는 게 낫다고. 내가 사경을 헤매든지 말든지 그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날 당신이랑 애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서로 했던 말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살 부대끼고 몇십 년 산 가족보다 몇 년 동안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 몸 날린 며느리가 낫더라. 그런 며느리한테 내가 이런 것도 못 해줘? 아니, 아빠. 그래도 이런 건 상의하셨어야죠. 아무리 윤주 엄마라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지. 왜 애엄마 이름으로? 아주버님 웃기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면 제 이름으로 해주셔야죠. 전 연봉 9천이나 되는 며느리인데 저한텐 단 하나도 안 남겨주시면서 능력 없는 형님한텐 집을 2채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님, 정말 제정신 아니신 거죠? 아니면 형님이 아버님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집을 2채나 주신 거예요? 다 아버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저희 집 하나 다시 해주세요. 입 다물지 못해? 너 같은 것들을 자식들이라고. 다 나가라. 이젠 안 보고 살련다. 그놈의 돈. 내가 돈이 없으면 너희한테 금방이라도 버림받겠지? 돈 얘기할 거면 다시 나 찾아오지도 마라. 당신이랑도 그만 살고 싶으니까 이혼하자고. 아주 소름이 돋네요. 대화 내용들 수준하곤. 아버님이 오죽하셨으면 나한테 증여하셨을까. 저 못 참아요. 이제 하다하다 무료까지 당하면서 이 집에 살 순 없죠.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봐요. 우리도 이혼해.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혼을 하려거든 재산을 다 토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쯤 되니 저도 악착같이 아버님이 증여해주신 재산을 지키고 싶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내심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고, 살아계신 아버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는 제 재산을 함부로 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의 의사대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제가 매매한 집 때문에 시어머니와 동선에는 그 집에서 나가 따로 조그마한 집을 얻어야만 했어요. 아버님과 시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별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버님은 가지고 계신 별채에,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 그리고 동선에는 대출을 받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업신여기던 제가 이뤄낸 일이었고,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절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참교육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이다. 우리 윤주한테 이런 인성 더러운 집안꼴을 보여줄 순 없지.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애 면접일이나 까먹지 말고 챙겨. 난 정말 보기 싫은 당신이지만 애한텐 아빠니까 그건 뭐라고 안 할게. 아유, 아버진 어쩌다 아까운 집 두 채를 이 여자한테?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받을 만한 가치가 돼? 양심 없는 거 같으니라고. 양심은 네가 없지. 그렇게 잘해준다고 꼬실 땐 언제고. 잡은 물고기라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니? 나한테 힘이 되기래, 도움이 되기래. 오히려 시집살이에 분란을 만든 건 너야. 다음 만날 여자한텐 그러지 말아라. 아,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줬으니 널 만날 여자가 있을까? 너 아버님 뒷배 아님, 볼품없는 인간이잖아.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 눈치 보고 뭐 하나라도 챙기려면 조용히 살아. 시원하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나니 도파민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회사 대표 자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고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자식들과 시어머니에게 단 한 푼의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있어요. 결론은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돈을 풀지 않으니 가족들도 아버님 눈치만 보면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빼돌릴지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가진 재산 중 시어머니에게 일부 분할을 해야 했지만 그 재산은 아직 팔리지 않은 구석의 땅이었고 막상 시어머니에게 돌아간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조금씩 다달이 주는 용돈으로 느금하게 연명하게 된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게 되자 시어머니에게도 본인 잘난 척을 하며 눈치를 주는 모양이었는데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아주 알부자 집안이라고 들어서 선봐서 시집왔건만.